안녕하세요. 축진망입니다. 리버풀이 브렌트포드에게 3대2로 패배하면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그 4연패 중이고요. 생각보다 너무 흐름이 안 좋습니다. 최근 챔피언스리그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이 시작되나 했지만 리그에서는 또다시 무기력한 모습이 나왔고요. 브렌트포드전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리버풀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경기 내용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공 상황에서의 리버풀의 약점이 드러났던 경기였습니다. 사실 리버풀이 결국에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면 상대가 내려앉은 그런 수비 형태를 많이 맞이할 텐데요. 어찌됐든 리그 상위권 팀의 숙명, 바로 이러한 버스 수비를 뚫는 것입니다. 게다가 브렌트포드는 강팀 상대로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한 번의 역습을 많이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이런 것들을 더더욱 깨줬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리버풀이 선제골을 득점한 뒤에 이런 버스 수비를 맞이하면 오히려 상대가 마냥 내려앉아 있지 못하게 만들고 상대를 더 쉽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길 텐데 리버풀이 시작하자마자 실점을 하게 되면서 브렌트포드는 더더욱 엉덩이 깔고 앉을 그런 근거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리버풀은 또 상대가 내려앉아 있으면 매우 고전하는 느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벌리전에서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리버풀 앞쪽에 있는 공격수 선수들의 움직임의 폭이 좀 적습니다. 리그에서 지공으로 상대팀을 잘 깨는 그런 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상대 수비 라인과 라인 사이에 위치한 선수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상대의 맨투맨의 혼란을 일으키고 수비 형태가 조금씩 깨져가면서 그쪽으로 패스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수비 구조가 풀리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는데 오늘 리버풀의 앞쪽의 선수들은 내려앉았을 때 움직임의 폭이 되게 적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리버풀도 그런 마땅한 중앙 쪽을 뚫을 루트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이드 쪽으로 공을 돌리고 사이드에서 크로스 올리는 플레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흐라벤베르흐도 출전하지 못했는데 흐라벤베르흐처럼 앞쪽으로 전진하면서 2명 이상 끌어주는 선수가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더 깨기 힘들었고 이제 맨체스터 시티 같은 팀들은 상대를 내려앉게 해놓고 깰 때 센터백들의 전진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미드필더가 지금처럼 내려오면 센터백이 공을 받았을 때 약간 스토퍼처럼 앞쪽으로 전진하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이제 리버풀의 센터백들은 그냥 큰 형태 변화 없이 가장 최후방에 서 있었죠.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는 아닌데 사실 특이점이 없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리버풀의 센터백들도 상대가 이렇게 내려앉은 지공 상황에서는 좀 공을 가지고 전진해주는 모습들이 가끔씩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들을 푸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실점인데요. 사실 리버풀에는 코나테와 반다이크라는 공중볼 잘 따는 센터백이 2명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머지 선수들은 생각보다 그런 수비 대처에 능숙하지 않았고요. 결국에 마지막에 슈팅을 허용했을 때 케르케즈가 맨투맨이었거든요. 근데 케르케즈가 계속해서 봤을 때 뉴캐슬전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공중볼 상황에서의 상대팀 선수를 잘 마킹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 쪽으로 공이 왔을 때는 케르케즈가 공을 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공이 갔을 때 그냥 케르케즈가 어떻게든 비벼주면서 상대의 슈팅 각도라도 좀 제한하면서 완벽하지 못한 슈팅이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안 나온다는 게 리버풀 입장에서는 걱정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리버풀은 사실 특별한 공격 세트피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리버풀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준비를 해서 공격 세트피스에서의 여러 가지 패턴들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 센터백들이 헤더로 한 골씩 넣으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긴 했었는데 리그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적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 특공대 역습의 부재입니다. 이게 사실 리버풀이 가장 자랑하는 그런 역습이었죠. 그리고 리그 내에서는 리버풀의 이러한 역습을 따라올 팀들이 없었다라고 평가해도 무방한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잘했던 최고 무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리버풀이 최소 슈팅까지 가는 빈도들이 되게 많았고 상대가 수비를 복귀하는 시간보다는 리버풀이 역습으로 나가는 시간이 훨씬 빨라서 상대 수비가 자리 잡기 전에 빠르게 끝내버리는 그런 것들이 좋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 상대와 맞불을 놓게 되고 이런 맞불 싸움에서 리버풀을 이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리버풀이 역습 퀄리티, 역습 과정도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백 퀄리티로 상대의 역습을 받아치다 보니까 리버풀이 맞불 싸움에만 진입하면 승률이 매우 높았거든요. 게다가 이제 리버풀이 특공대 역습할 때 가장 중심 역할을 했던 선수가 아무래도 모하메드 살라예요. 살라가 공을 잡았을 때 자기가 역습 과정에서 직접 득점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쪽에 오는 선수에게 한 번에 오픈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지난 시즌인데 사실 이번 시즌에는 여러 비싼 공격수들이 리버풀에 많이 합류했지만 그런 특공대 역습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똑같이 브렌트포드와 리버풀이 역습 싸움을 했을 때 리버풀이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반면에 브렌트포드는 역습 과정에서 정말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핸더슨 같은 선수가 한 번에 찔러주는 그런 패스라든지 샤데나 티아고 같은 선수가 빠르게 상대 진영으로 역습할 때 뛰어가는 거라든지 일단은 역습 과정이 되게 간결합니다. 지금 비르츠가 에키티케한테 공을 주는 상황인데요. 사실 비르츠의 패스 자체가 뭐 실점의 최고의 빌미다 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에키티케와 너무 거리가 가까운데 다이렉트 패스를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오히려 공 잡고 시야를 잘 확보해 놓은 다음에 앞쪽으로 돌았으면 소보슬라이가 프리하게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찬스가 날 수 있었는데 비르츠도 이런 시야 체크를 하지 못한 거 보면 개인적으로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에키티케가 비르츠가 갑자기 나한테 주네? 그래서 비르츠한테 침착하게 리턴을 해보려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미스가 있었고요. 이 공을 티아고가 잘 잡아서 돌아서려고 하는 그 순간 그때 이미 샤데는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샤데에게 한 번의 패스, 샤데가 깔끔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약간 리버풀이 득점하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팀이 리버풀 상대할 때 리버풀 앞에서는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뭐 요런 느낌까지 드는 시절이 있었는데 오히려 리버풀이 잘하는 그런 것들로 실점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리버풀이 지다 보니까 슬롯의 교체 감각도 조금은 무뎌지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교체는 사실 결과론입니다. 교체를 해서 그 선수가 골을 넣었다. 그러면 뭐 감독이 잘한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 교체가 아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4연패 할 때는 리버풀의 교체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버풀의 교체 방향이 사실 숫자를 늘리는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이번에 리버풀이 교체했을 때 미드필더 소보슬라이를 풀백으로 내리면서 메갈리스터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구모아 투입하고 키에사 투입하고 하면서 4-2-4 체제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안 좋은 경기에서 대부분의 교체가 이렇게 비슷한 식으로 이어집니다. 말 그대로 공격의 숫자만 늘리는 식으로 교체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교체 방식이 이렇게 숫자 변화를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플레이 스타일이 다른 선수를 투입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옛날 맨시티로 따지면 그릴리시 같은 선수가 왼쪽에서 공 소유하면서 계속 버텨주고 상대와 몸싸움하면서 상대 풀백 체력을 빼주다가 도쿠 같은 선수를 집어넣어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굳이 공격 숫자를 늘리지 않더라도 이런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냥 숫자를 늘리는 식으로만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요런 부분들은 조금 단조롭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과 같이 교체를 했을 때 오늘 리버풀은 또 사실 허리가 너무 얇아서 이 롱볼 때리고 떨어지는 세컨볼 싸움에서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공격수 쪽으로 공이 올라가는 빈도들이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교체는 좀 밸런스 측면에서 실패한 교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리버풀 상대법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롱볼을 때리고 거기서 상대가 세컨볼 싸움을 하면 리버풀이 그런 거에서 좀 대처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노스웨스트 더비 같은 데에서 롱볼 때리고 세컨볼 싸움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리버풀도 같이 체력이 빠지면서 생각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은 4개 대회를 치르고 있고 반면에 브렌트포드나 맨유 같은 팀들은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 팀이 체력 소모전으로 갔을 때는 또 리버풀이 불리한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리버풀 상대로 할 때는 공격 세트피스에서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리버풀이 세트피스 수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공략한다면 또 리버풀 상대로 선제 득점하고 내려앉고 이런 것들이 또 리버풀에게 상대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제골을 바탕으로 내려앉은 다음에 한 번에 딱 역습. 이렇게 됐을 때는 리버풀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요새 또 내려앉은 거를 잘 못 뚫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리버풀의 상대법이 조금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했을 때는 리버풀이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문인데요. 키에사는 너무 기용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오늘 브렌트포드전에서 키에사가 나와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잘했다 이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턴오버도 좀 많고 뭐 경기를 바꿀 만큼의 그런 플레이어는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우스햄튼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도 저는 그 플레이 타임이 너무 적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특히나 첼시전 같은 경우에는 뭐 키에사 한번 써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예 출전시키지 않았고 살라가 좋지 않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키에사 같은 선수를 투입하면서 살라에게 긴장감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키에사에게는 너무 가혹한 출전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트레이닝 세션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감독만 알 수 있는 훈련에서의 약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에 나왔을 때는 또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써볼만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예 이런 식으로 안 쓰는 것보다는 써보고 얘 써보니까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안 쓰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키에사는 그냥 감독의 그런 마음속의 티어리스트에서는 좀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에사가 나왔을 때 계속 스트라이커 자리에 뛰는데 저는 사실 사이드 쪽에도 한번 기용하는 것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리버풀이 지금 계속해서 패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키에사 굳이 출전 시간 분배를 안 해도 되죠. 근데 이제 계속 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 뭐 슬롯이 여러 가지 나름 시도해보고 있긴 하지만 유독 키에사 측면에서는 소극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첫 번째 케르케즈 사실 득점은 했지만 뭐 크로스나 패스의 정확도 이런 것들은 저는 되게 아쉽다고 느꼈고요. 수비 처리 과정에서도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첫 골 과정에서 드러났던 그런 문제점들 공중볼 올 때 맨투맨 상황들 또 일반적인 패스라든지 그리고 후반전에 그 헤더로 걷어내다가 좀 실수했던 그런 장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비수는 물론 이제 완전히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면 저는 어쨌든 안정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안정감을 케르케즈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서 로버트슨이 어떤 몸 상태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로버트슨 선발 투입하면서 조금 안정감 찾은 뒤에 케르케즈도 마음의 부담을 좀 던 상태에서 출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최근에는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보슬라이가 그나마 계속해서 1인분을 해주고 있고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자기 몫을 해주는 선수가 있다는 게 리버풀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르츠인데요. 비르츠는 팀에게 이렇다 할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비르츠가 고점이 되게 높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풀릴 때는 저점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비르츠가 자신의 단점을 가릴 만한 그런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찍루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현대축구에서는 또 강한 압박, 공격형 미드필더의 수비 가담, 중원에서의 경합 이런 능력들도 중요한데 사실 비르츠가 그런 능력들은 장점이 아니니까 자신이 가진 장점들로 뭐 창의성이라든지 좋은 시야, 패스 이런 것들로 좀 변수를 보여줘야 되는데 장점들이 드러나지 못하니까 단점들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버풀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사실 어떤 특정 한 명의 선수가 문제면 그 선수를 바꾸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어서 리버풀 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의 일정이 험난합니다. 팰리스와의 리그컵 경기가 당장 주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 빌라 만나고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를 또 챔스에서 합니다. 그 다음 맨시티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제 아르네 슬롯 감독이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최근에 졌을 때는 원정 경기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홈 3연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홈에서는 또 리버풀이 달라질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저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 2연전이 리버풀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2연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서 이기면 제대로 반등할 수 있고요. 저기서 연패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는 이번 시즌 매우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리버풀의 해답이 잘 생각나지 않는 부분들이 리버풀 팬분들이나 리버풀 구단 차원에서도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연 리버풀은 반전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